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доброе 네, утро.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좋은 낮이라고 인사를 드리고요. 또 키타에 계시는 분들께는 지금 낮이겠지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모두 다 접속하신 것 같습니다. Дире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деловой России. На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буду выполнять роль модератора.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2021 한러 경제 전망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꺼두고 계시다가 발표할 때만 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카메라와 마이크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켜주시기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행사는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통역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참석자분들께서는 러시아어를 들으실 수 있고 한국 참석자분들께서는 한국어 통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 등록을 받으면서 모든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들을 사전에 저희가 연사분들께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발표자들 분들께서 발표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혹은 Q&A 세션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질문은 행사를 종료한 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녹화가 되고 있고요. 또 행사 영상은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무역협회의 조하키 국제사업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Добрый 안녕하십니까. день. 오늘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2021년 зовут 한러 Чуаки, 경제전망 세미나를 계기로 вице-президент по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조학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예전 같지 않죠. 아마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최한 한러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를 제안해 주신 비즈니스 러시아의 논나 카그라마냔 부회장님과 참석해 주신 양국 발표자분, 그리고 오늘 접속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개회에 앞서서 러시아 접속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우리 한국무역협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무역협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6년에 설립되어 한국의 7만여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무역진흥기관으로 민간 통상협력, 또 무역인프라 구축, 무역인재 양성 등 수출업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민간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대표 민간협력 채널인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의 한국 측 주관기관으로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12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였으며 러시아 최대 IT 기업인 얀덱스와 스타트업 간 미트업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보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ICT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방역 성공 모델로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코로나19 백신 1호인 스푸트니크5를 개발해 전 세계 공중보건위기 돌파에 앞장서며 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더 확대된다면 첨단 산업 선도국가로서 함께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양국 경제와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내년도 한러 경제 전망을 점검하고 진출 전략들을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측 발표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동양분석실 차장으로 계신 김경훈 연구위원입니다. 2011년과 16년 뉴욕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이상균 교수님이시다. 현재 한러대와 경제통상국가위와 간사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상 두 분의 한국분 연사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 진행자 받아주세요. Стране. 네, 조아키 본부장님 인사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비즈니스 러시아의 논나 카그라마냔 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무실까지 지금 5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키타와 그리고 또 다른 참석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디에서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2021 한러 경제 전망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행사를 대한민국의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협력 파트너들 분들께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협력은 바로 이미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변함에 따라 새로운 규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사슬과 가치 사슬 해외 협력사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최되는 행사는 양국의 기업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교류하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러시아에 는 85개의 지역 지사가 있고요. 다양한 경제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연방 의원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업들과 러시아의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비즈니스 러시아의 가장 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 항상 매우 중요한 그런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러시아는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러시아는 러시아와 한국 기업들이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지원으로 다양한 양국 기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기업 연합들도 꾸준히 한러 기업 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기업협의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러시아의 한국 지사의 알렉세이 자하로브 지사장님이 파견되어 있고요.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저희 동료분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러시아는 ABTC 신청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전권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ABTC 발급을 통해 기업 업무를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아태 지역 국가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러시아는 한러 기업 협력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새로운 현실에 걸맞은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발표자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유익한 토론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계획사를 말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 김경훈 연구위원님께서 2021년 한국무역과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zdravstvuyte. 예, 저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김경훈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한국의 수출의 평가 및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수출은 10월까지 마이너스 8.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의 잠정치를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7.1%를 기록을 했고요. 연말까지는 6%대 초반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다 같이 어려웠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단가가 내려가고,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유가의 변동 그래프가 있는데요. 보시면 4월에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유가의 하락에 따라서 그 수출 단가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이 수출의 물량은 이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경우에 올해 그 반도체 대중 장비 수입이 이제 늘어나면서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이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역시나 유가의 하락,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같은 원자재의 단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수입도 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 수지를 말씀드리면 10월까지 그 3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만 11월의 경우에 이제 흑자가 좀 더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발표해 주실 분께서 이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해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0월까지의 이제 러시아로의 수출은 17.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26.1% 감소를 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그 러시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품목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인데, 그 러시아 내수 시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되면서 자동차 수출은 43.0%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이제 크게 감소하게 된 거고요. 그 수입에 있어서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 중요한 품목이 이제 원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품목의 비중이 76.4%를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품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유가와 강하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 역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수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한국의 수출은 전반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월까지의 실적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제국에 비해서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수출이 강하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4월에 25.6% 감소세를 기록해서 가장 이제 저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로 수출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의 선전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9%를 나타내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 이제 수출의 기여도가 3.7%포인트를 나타내서 이제 내수의 부진을 수출이 만회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주력 품목보다도 그 친환경차나 2차 전지 같은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되는 그런 산업들이 어떤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는 수출이 15.7%나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근데 친환경 차만 놓고 봤을 때는 23.7%가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같이 힘입어서 이제 2차 전지 시장, 특히 이제 배터리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3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35.1%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신성장 품목뿐만이 아니라 그 기존의 한국 수출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반도체도 그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반도체의 수출 단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수출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점을 보이던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산업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어떤 소비 트렌드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그에 힘입어서 그 방역과 관련된 의약품,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비대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화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같이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SSD 저장 장치인데요. 이런 수출이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홈코노미라고 해서 식품, 또 냉장고 같은 가전, 그리고 화장품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로의 수출이 올해 10월까지 15.5%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소비 트렌드를 이제 빨리 따라가면서 이제 수출이 증가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이 또 대기업에 비해서 선전한 부분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기업의 수출이 10.5% 감소하는 동안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단 2.9%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서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수출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을 통한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는데 그 온라인에서 수출되는 품목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런 품목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의 어떤 주역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서부터 한국의 경우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중요한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제일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당히 이제 많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무역 환경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올해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부진했던 거에 대한 반등으로 각 국제기구에서는 5%대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F는 10월에 내년도 세계 경제가 5.2%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OECD는 12월에 내놓은 그 전망치에서 4.2%로 그 전망치를 좀 낮췄는데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에 보는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은 내년도에 약 2.8%에서 3% 정도의 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4.1%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내년도에도 이 반등하는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으로는 그 자원 의존도가 큰 러시아 경제의 특성상 이 유가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한 이제 어떤 빠른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점이고요. 또 올해 러시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코로나로부터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또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미 달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미국 달러화가 올해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이제 어떤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감소하면서 특히 이제 환율이 약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대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때문에 내년까지는 달러 약세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 달러 약세 요인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의 그 완화입니다. 에스컬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미티게이트 혹은 이즈라고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미중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 이제 달러화는 아무래도 약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또 한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나거나 또 외국인의 투자가 유입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면 이제 달러화는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이제 원하는 강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제 신흥국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면서 역시나 달러화가 약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유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고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는 올해보다는 증가하겠습니다만 2019년 수준보다도 이제 낮은 수준 정도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유의 수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내년도의 유가는 40달러대 중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 이제 러시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이제 접어들 수 있을 텐데 뭐 내년도 유가가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통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의 통상 정책의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동맹 국가의 협력을 보다 중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환경과 노동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관심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이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를 계속 발동을 하는 건수를 늘리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은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 간 그 자유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 이제 올해 이제 11월에 RCEP을 체결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 캄보디아 또 한 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이런 협정을 계속 맺어갈 예정인데 그 EAEU라고 해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이렇게 5개 나라가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라시안 이코노믹 유니언이라고도 하는데 이 EAEU와 한국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요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한국과 이 러시아를 비롯한 그러니까 CIS 국가들 간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그 내년도 수출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은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유가의 상승 또 이제 올해 워낙 수출이 안 좋았던 데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저희는 내년도 한국 수출이 6%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역시 국내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의 증가 등에 따라서 한 5.4%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가세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지의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다시 얼마만큼 확산될 것인가 혹은 진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전과 무선통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업황이 안 좋거나 경쟁력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던 생산 설비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이제 더 이상 수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 다른 품목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될 텐데 특히 이제 컴퓨터나 바이오에스, 반도체 같은 품목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증가하겠지만 다른 품목들은 올해 많이 감소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2019년 수준에는 뭐 도달하기가 조금 쉽지 않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요약을 하자면 내년도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컴퓨터, 2차전지 이런 품목들의 수출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백신과 같은 수출이 또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들에 있어서도 세계 경제의 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플러스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러시아 백신이 한국에서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또 언론에서 이제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코로나19 위기에 양국의 협력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스바.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содержательный доклад. 매우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러시아 측의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올렉 피로젠코 경제관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의제입니다. 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조각희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아태 지역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8대 교역국이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이런 성과는 양국 간의 복잡한 정치 등의 문제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규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교육량이 작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하여서 137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은 28.2% 감소해서 92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25.6% 감소했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1차 대유행 시기를 예상보다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직간접적인 국민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인플레이율은 3%를 살짝 상회했고 내년에는 GDP 성장률이 기존 수준인 3%대로 회복되고 물가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확신은 국가적인 행동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른 조치를 내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자본투자 보장려 계약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납세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특별한 지원도 제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환경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통상 협력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광물 자원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오늘 제 발표를 통해 우리 양국의 무역 구조를 최적화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증진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으로는 더욱더 큰 밝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우선 바이오 연료 분야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드 펠렛은 발전소와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찌꺼기도 적게 형성되고 유황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석탄이 앞으로는 다른 연료로 대체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드 펠렛도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미 한국의 13개 발전소에서 우드 펠렛을 사용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드 펠렛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러시아의 묵가공 업체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우드 펠렛 생산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그중 98%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우드 펠렛 생산량은 캐파의 40%를 넘지 않기에 앞으로도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의 수출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해상 운송 거리가 짧다는 것이겠죠. 올해 10월에 무역대표부의 지원으로 체결된 수출 계약에 따라 러시아의 루스트란스 DB사가 한국의 목재 펠렛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입사는 한국의 CNS사입니다. 올해 말까지 납품 규모는 5,000톤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연료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은 직접 수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0개 업체가 우드 펠릿을 생산 중이지만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국내 수요의 5%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파트너스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우드 펠릿 생산 관련 장기 프로젝트를 러시아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상환 방식은 펠릿 완제품을 한국으로 공급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협력 분야이자 또 이미 성공 사례를 보유한 분야는 바로 도로 신소재입니다. 올 9월 무역대표부가 지원한 수출 계약 체결을 통해 러시아의 그리콜 리미티드사가 한국의 결빙 방지제 그리콜을 300톤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의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때 그리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 전문가에 따르면 그리콜이 기술적으로 한국의 엄격한 도로 노면 공사 기준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한국의 도로공사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면서 더욱더 많은 기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투자 협력과 부가가치 증대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입니다. 최근 10년간 서비스 분야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는 세계 경제 발전, 세계화의 가속화,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과 사업 방식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특히 교통, 관광, IT 분야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 협력의 전망이 중장기적으로 밝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양국의 지리적 특성과 또 국제교통회랑과의 통합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최근 유럽 교통 노선을 통한 운송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항만 인프라와 국경 검문소의 현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산업 규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과 화물 항공 운송업이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여객과 화물 항공 운송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 지역의 공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 운송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2020년에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수포의 특급 배송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커머스의 인기와 물류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항공 운송을 통한 소규모 무역의 증가 덕분입니다. 다음으로 해운입니다. 해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늘리려면 북해 항로 발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을 담당하는 단일 운영기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쇄빈선 건조를 통해 북해 항로가 글로벌 운송의 대동맥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연간 8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철도입니다. 이 분야는 화물 운송과 부가 서비스를 통해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상황이 개선되어서 북한이 참여하는 삼각협력 사업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도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 서비스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활동적인 여행 분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미식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생태 여행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관광 산업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을 10분 활용하려면 우선 광고 마케팅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여행 노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 서비스 수출을 위해 양국 지방과 관광업 관련 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력 가능성이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의지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무역 대표부는 조금 익숙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서울에서 11월에 서울국제관광청 포트파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대표로 블라디미르 주가 참석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으로 오지 못하게 되었고 개막 직전까지도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참가업체의 부탁으로 저희 무역대표부 직원들이 현장으로 가서 러시아 부스를 지키고 관광객들과 소통하면서 질문에 답변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최우수 부스 운영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국 협력,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러시아의 산업 관광과 기념품, 전통 공예품, 전통 테마 호텔 등을 소개를 했습니다. 또 양국 협력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는 기업 서비스인데요. 그중에도 특히 IT 분야가 있습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 따르면 특허 출원 건수로 러시아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산 IT 상품의 해외 판매는 약 12% 증가해서 1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해외 수출이 70억 달러,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도 같은 규모의 판매가 이루어졌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망한 수출 분야로는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비영리 개발자 협회인 루소프트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2,000개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의 6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분야에서 수출된 비율은 60%라고 하고요. 또한 연간 소프트웨어 수출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18%를 상회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로 유입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소프트웨어 분야가 3%를 차지합니다. 러시아 개발자들의 강점은 수학적 기초가 단단하고 또 복잡한 제품을 잘 개발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해결법을 잘 찾아낸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매우 커다란 잠재력으로 새로운 기술 경제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즉 새로운 가치와 디지털 변환을 이뤄내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 현재 수많은 미래 기술을 저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원격 생체 인증 등 이 모든 기술이 이제 뉴놈이 되었습니다.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 뒤를 이어 새로운 IT 시스템도 부상할 것입니다. 디지털 생산, 스마트 전력, 자율주행 등이 그 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국이 이 분야에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T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산업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솔루션과 인프라 솔루션, 공학과 과학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의료 로봇과 기계치료, IoT와 컴퓨터 비전,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협력 성과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극복을 주도하는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10월 26일 다수의 러시아와 한국 기업들이 기술 제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의 폴리텍 대학교와 파월 코퍼레이션이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고 두바이 오토마티브와 한국 엔젠스가 자동차 부품 3차원 검사 장비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펠콤과 SMG 머테리얼이 반도체 관련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러시아의 액조 아틀렛과 러시아의 노바 인두스트리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액조 아틀렛은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러시아 기업인데요. 척추 손상, 뇌졸중,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재활을 돕는 그런 로봇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러시아 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우리 양국의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망한 분야로 제가 오늘 교통, 관광, IT 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과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분야를 앞으로도 개발해 나가고 양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님께서 한러 경제통상 30년 관계 새로운 협력은 발상의 전환으로부터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러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과 통상에서 했던 협력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향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갖다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역과 통상의 주요 성과 그리고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견인차를 벌였던 메커니즘이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포먼스인데요. 지금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위기 이후에 더 크게 양국 간의 교역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양국이 서로 협력에 대한 의제를 허심탄회하게 하겠다 그러면 위기가 끝났을 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5대 품목 이게 변하긴 했지만 너무 5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반대로 러시아 쪽에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 10년간에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면 이 비중이 커져왔다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뛰어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양국 간의 투자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양국 간의 그 투자가 조금 늘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한국과 러시아가 투자와 서비스 분야 FTA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16배의 무역 성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한국 기업의 삼성, LG, 현대,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은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어떤 특정 분야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적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양국 간의 무역은 인터 인더스트리 트레이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향후 양국 간의 무역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트라 인더스트리 트레이드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역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FTA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어려웠던 시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어떤 발전의 기회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중에 40년을 평가할 때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로부터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국 간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뭐 있느냐? 무엇보다도 수교 초기에는 당연히 외교 관계를 갖다가 맺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기에 그렇죠? 네, 그 시기에 양국이 지도자들이 통큰 결정을 통해서 국교를 수교가고 또 경제 협력을 위한 차관을 제도로 뒷받침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들. 사실 지금 저는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또 한 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 패패하지 않았습니다. 보다도 협력에 폭을 넓히고 또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런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하는 부분들 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늘 주목한다고 하는 것을
러시아 기업인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그동안 겪어왔던 러시아 협력을 친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통큰 경제 협력 정책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내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 내용에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들도 아마 국방경제협력위원회는 모니터링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성실성 있게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양국 사이에는 정말 이런 현안들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서비스 투자 FTA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왜냐하면 2013년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양국 간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원래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1월달, 2월달 코로나로 봉쇄되기 전까지 양국 간의 방문객 수가 12% 증가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양국 간에 이런 방문객이 늘어나고 상호에 대한 이해가 늘어났던 것들이 결국은 양국 지도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비자협정이라고 하는 통큰 사인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간 무역이 아닌 산업 내 무역을, 그리고 우리가 FTA 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우리가 또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러시아 소재기업들과 이런 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국 정부의 신동방 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국방 정책은 서로 접점을 이루면서 협력할 수 있는 접촉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사회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에 어마어마한 지각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주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입니다. 좀 전에 표창구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IT 분야, 사실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랑 한국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이 접목이 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IT 소프트웨어의 핵심 역량이 한국이 IT 플랫폼 기업과 결합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양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능력은 한국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고동경제대학과 러시아의 핵심 연구인력 대학들과 공동으로 AI 센터를 모스크바에 설립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러시아의 대학과 러시아 연구 역량과 협력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러시아가 경제 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적 분야에 대한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현대자동차에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러시아 검색 엔진, IT 플랫폼 기업인 얀덱스랑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KT는 러시아 철도공사나 원격, 마치 이 일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예견한 것 마냥 비대면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표근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의 소재 제품들을 한국의 기업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으로 공동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분야가 다릅니다. IT 업체가 자동차 업체랑 협력을 하고요. 통신업체가 철도회사랑 협력을 합니다. 전자회사가 대학이랑 협력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에 또 기술적 능력에 대한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양국의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극 항로 개발과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쓸 수 있는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데이터가 캐피탈입니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빅데이터를 만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북극 항로 운항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드론, 수중 로봇, 또 자율주행 선박 이런 것들을 계속 협력한다 그러면 21세기 한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어떤 기술적 협력에 대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러 또 남북러 삼각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자원협력이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자원을 수입하는데 그쳐서 아니고 자원을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가공하고 또 밸류체인을 공유하는 관점에서 협력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30년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정말 한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결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 있는 그런 협력에 대한 관점이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러시아 기업인들과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타와 그러한 러시아 상공회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и содержательный 네,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비즈니스 러시아에는 대한민국에도 지사장님이 계십니다. 러시아어로는 기업 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 기업의 러시아 기업들의 이익을 해외에서 대변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렉세이 자로브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그러니까 이번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 협력이 많이 회복이 되고 증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 대표부의 피로젠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특히 관광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가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러시아의 뭐 중부, 북부 아니면은 동부 다양한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한국 분들이 모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도 매우 독특한 그런 문화와 이런 다양한 기술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한국 분들께 매우 흥미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관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보건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많은 이제 검사 장비들, 검사 키트들을 보유를 하면서 선방을 했는데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한국의 검사 키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부적으로 러시아 기업들은 한국 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기업에 있어서 저희 비즈니스 러시아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도 한국은 매우 우선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과는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항상 협력에 대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러 간의 기업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구들이 있고요. 저희 대표부가 러시아어를 하시는 저희 대표분들이 서울에서도 근무하고 계시고 또 영어와 한국어를 하시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적인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가지의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내부에서 한국 기구들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지만 러시아의 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고객들을 위한 개별적인 마케팅 조사라던가 아니면 시장 조사 그리고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별로 그리고 상품별로 소비자들의 행태를 조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 그리고 기술자들도 저희가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를 B2B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구매자들과 고객들, 그리고 러시아의 구매자들과 고객들, 그리고 또 잠재력인 구매자들을 소개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입찰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기업 설명회를 한국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수출센터와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한 달 전에 저희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메렐 그러니까 케이크를 생산하는 그런 메렐사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우 열린 마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러 기업체 협의회에도 저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는 LG, 대우, 현대모터스, 현대모비스, CNC 등의 대기업들이 속해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과 함께 협력한 것도 저희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게 있어서도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코트라의 한국분들 그리고 또 무역협회 분들께도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대학교와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들 간에도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대학교들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구 부분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성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절대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을 앓지 않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원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공동의 목표인 양국의 발전과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모두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러시아 비즈니스 RCP1 알렉산드르 마슬레니코프 대표님께서 러시아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측에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상세한 그 양국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다뤘던 주제가 매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에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고 또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제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뻔한 이야기도 한데요. 전반적인 이제 보시면 3천억 달러가 연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결산을 보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수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의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채굴 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간 1,500만 달러가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의 현대화 그리고 서부라던가 아니면은 북해 항로 등등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또 중국과 그리고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는 국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제도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랑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국제 기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 규모가 늘고 있는 부분은 IT, 기술, 교육, 연구 개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3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과 관련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 중에 많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또 이성준 교수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많은 경쟁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벤처 부분을 살펴보면은 20억 달러를 차지를 하였고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바이오테크라던가 아니면 IT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걸테크 같은 분야의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많은 이런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물론 농업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관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광 분야도 앞으로 투자가 더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도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태 지역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 분야의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프코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에도 국제 협력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생태 관광이라던가 문화 관광이라던가 다양한 종류의 관광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 그러니까 투자 출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그런 기업의 자금이 5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을 살펴보면은 24%가 바로 은행의 신용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기업도 여기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차로 인해서 이제 많이 그런 신용이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신용 대출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루블화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정책 자금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방 정부라던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인프라와 관련돼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공 산업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차용금, 여기도 재정 지원, 파이낸싱과 관련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원을 모빌라이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를 잘 많이 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여러 가지 전망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인프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라던가 그리고 또 아크틱 그 부분의 발전을 위한 개발을 위한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2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 분야도 아주 많은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테크 제품들을 자동차 시장을 위해서도 함께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이미 LG케미컬사와 LG화학과 그리고 삼성이 러시아 기업들과 이미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리라던가 내구성이 높은 유리라던가 여러 가지 신소재 개발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술 사슬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기술 사슬이 다른 방식으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이미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사슬, 그러니까 17년도까지 형성되었던 사슬을 변환시키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기회 창이 열렸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야는 관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이 현재 개발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석자분들도 이러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함께 투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비즈니스 러시아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 투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은 저희 비즈니스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찾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보를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제안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여러분께도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저희 이 플랫폼에 최대한 참여를 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하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도 참석하시기를 초대하는 바입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저희 투자자들이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러시아 투자자들도 한국 분들을 만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좀 더 활발히 서로 잘 알아가고 또 협력할 기회도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기로 저희 오늘 준비된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양국 참가자분들께서 사전에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선택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줄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보기술 분야 양국 협력 전망에 대해 이상준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IT 분야의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히루첸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러시아는 알고리즘 기술에 있어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알고리즘 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알고리즘 기술에 대한 주목을 하는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삼성이라든지 LG 등 한국의 IT 기업들이 러시아의 IT 분야와 협력을 굉장히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IT 분야는 워낙 스타트업 분야도 많고 또 새로운 기술도 굉장히 많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면서 모더나라고 하는 백신 업체가 주가가 백신을 개발하면서 40배인가 50배인가 뛰어서 그 투자했던 분이 다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시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사실 러시아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산 구조는 동남아시아가 가장 저가 생산 단지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타트업 기업이 바로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러시아의 V컨택트도 그랬고요. 얀덱스도 그랬고 메일루닷컴도 그렇습니다. 카펜스키 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양국 간에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열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서울에 와 있는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한러 비즈니스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ICT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한국과 러시아의 ICT 분야의 어떤 기업들이 서로 협력의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퀴타도 같이 이렇게 러시아 상공회의소랑 그런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퀴타는 사실 외국 바이어들이 창고에 찾아오지 않고도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상공회의소도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양국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쉽게 서로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을 퀴타와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혁신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저는 오늘 시작하지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 발굴하고 또 무역이 침체되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господин Ли, за ваш ответ. 홍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바로 비즈니스 러시아도 그러한 업무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곧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즉 IT 부문의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제 여기에 참석할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 측과 활발히 협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또 다른 발표자분들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답변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가치 사슬과 무역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러시아와 한국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경훈 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면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도 빠르게 확장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브렉시트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면서 이 GVC의 확대가 좀 둔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세계 공급망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국가 간의 공세 조치라든지 아니면 이동 제한 그리고 이제 공장들이 셧다운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 공급망의 취약성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요. 기존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세계 인건비가 낮은 나라들을 찾아주면서 이 GVC가 쭉 길어졌다면 최근에는 어떤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라는 차원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그 GVC의 어떤 큰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공급망을 지역화시켜서 그 조달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혁신적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로 가져오려는 리쇼링 혹은 그냥 원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소비지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리어쇼어링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생산 기지가 기존에는 어떤 중국이나 아세안에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공급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그 제조업이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스마트화되고 또 무인화되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이제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어떤 분야에서 좀 더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양국의 산업 구조는 한국은 이제 주로 IT와 제조업 쪽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중공업과 에너지 산업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상보완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제 서로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강점을 갖는 분야에서 시작을 한다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앞서 있는 정보기술이나 방위산업, 뭐 우주, 에너지, 농업, 생명공학이라 어떤 기초과학 분야에서 협력이 특히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 스푸트니크 5 같은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지만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상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IT 스타트업 간의 어떤 협력도 상당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러시아산 원유나 그 천연가스를 그냥 단순히 도입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양국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텐데요. 러시아는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받는 피해를 좀 약화시키고 또 우리 한국이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효과들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겠고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은 어떤 안보상의 어떤 위협이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은 북방 영토의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철도나 통신망, 가스관, 또 원자력 같은 인프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유럽 시장이 이제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이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친북방 시장의 개척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러시아와 그 북방 시장의 매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협력들이 또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청으로 마치겠습니다.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господин Ким. 좋은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다른 참여자분들께서 이에 대해 첨언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렉산더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 연구위원님께서 그 지역화, 그러니까 GBC의 지역화와 그리고 생산 기지의 지역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또 미국 뭐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네, 다 공감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술 덕분에 저희가 생산을 더욱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도 이렇게 대규모의 공장들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재정, 파이낸스,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뭐 다양한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해서 말하자면 생산이 지역화되면서 동시에 또 국제적인 플랫폼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플랫폼이 바로 경쟁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 세계적인 기술적인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글로벌 가치사실을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렉산드르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첨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웨비나가 매우 흥미롭고 내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21년 한러 경제통상협력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업인들은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분야에서 웨비나와 그리고 B2B 행사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다음 행사를 준비를 할 때 이런 요청들을 고려해서 이분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민간 부분 컨설팅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